자, 지금부터 현장에 계신 연사님과 대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사실 제가 사전에 질문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질문하기는 좀 안타까우니까, 혹시 정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준비되셨죠? 손 드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INFP다, 소심하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서울신문 검색하시면 지금 생중계로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채팅 남겨주시면은 제가 훌륭한 질문 있으면은 한두 분 정도 받아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고, 또 이제 사비를 들어서 기프티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질문은. 자, 일단은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준비한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표해 주신 이현숙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이현숙 교수님, 나이가 들면 이 염증,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생기고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 염증이랑 이 염색체를 보호해주는 말단의 텔로미어랑 뭔가 상호 관계가 있는지 그런 연구가 된 거는 없을까요? 예,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 제가 강연 초반에 그 노화 증상이 되게 다양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되게 궁금하고 이제 풀리지 않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진짜 정말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텔로미어가 이렇게 계속 짧아지는 게 그 DNA 손상 반응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는 거기서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뭐 C가스라는 물질이 나와요. 아주 스몰 몰레큘인데 뭐 GTP라는 데서 나오는 그 C가스가 그 스팅이라는 그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면은 거기서 인터루킨 6, 뭐 인터페론 감마 이런 애들이 나온다. 얘네들이 바로 소위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염증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분자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는 텔로미어도 짧아지고 DNA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뭐 대사성 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는지 설명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요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거기 그 DNA 손상 텔로미어와 그 염증 반응 여기에 몰려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면서 하나씩 제가 갖는 느낌으로는 왜 이 분자세 시계인 텔로미어가 이 모든 만병 노화의 그 지표가 될 수 있는지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이 강연 들으면서 뭔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문을 짤막하게 드리자면, 단순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텔로머레이즈가 활성화되면 텔로미어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랍스터처럼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현숙 교수님께서 대부분의 암세포에는 이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면 너무 이렇게 많이 발현하면 우리 몸이 다 암세포로 바뀌는 건가? 이렇게 싶으면서도 그러면 많이 활성화 안 시키고 조금만 활성화시키면은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좀 무식한 질문 같지만 한번 답변을 우문현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똑똑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은 계속 도전의 연속인데 그거는 확실해요. 텔로머레이즈가 재발현이 되면 그 세포는 세포 분열의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 생쥐로 실험한 거를 보면은 12마리에다가 텔로머레이즈를 증가시켜 놨더니 원래 2년 살아야 되거든요. 마우스는. 근데 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2배 산 거니까 현재 인간이 80세를 생각한다면 기대 수명은 160. 그러니까 아마 2009년에 타임지 표지가 올해 태어난 이 아이는 145년을 삽니다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12마리 마우스 중에서 4마리가 암에 걸렸어요. 즉 뭐냐면 이 동전의 양면이었던 거죠.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오래 사는 세포가 많이 일어나서 DNA 변종이 많이 생기니까 암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그냥 안 되는구나 라고 할 것이냐, 사실은 데이터가 쌓인다면 어느 정도 선을 타야지, 즉 뭐 이게 뭐 동양에서는 중용인데 얼마만큼을 발현을 시키면 살짝 그러면 건강 수명은 늘리고 질병은 즉 암 같은 건 안 생길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여전히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아직 매우 낮죠. 그래서 사실 이 백민경 박사님께서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이터는 앞으로 그 사람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축적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치 크리스퍼가 오프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표적 못한 거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듯이 우리 신체는 항상 변화하도록 세포나 DNA 자체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시간이 되면 잘 맞출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전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선호님의 질문은 과학자들도 하는 질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도 과학자고요. 네, 그리고 예, 면역학자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숙 교수님께서 하신 훌륭한 연구 속에는 이 정약용 선생님의 중령의 철학도 들어있다라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 백민경 교수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이제 세뮤얼 스턴버그 교수님께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을 통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기술이 유전자 가위와 이 커플링이 된다면 유전자 가위의 성능을 높여서 유전자 치료나 식량 개발 해결 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어렵다면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건지? 네. 일단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단백질 디자인 얘기를 사실 조금 했는데 우리가 사실 구조를 안다는 건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어떤 기능을 더 잘하도록 뭔가 구조를 바꿔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디자인이라는 방법과 이런 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잘 조합만 할 수 있다면 이제 더 나은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거기에 남아 있는데요. 유전자 가위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기도 하지만 결국 타겟으로 하는 게 유전자예요. DNA나 RNA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합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백질과 유전자 사이의 결합도 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 아직까지 기술들은 단백질에 좀 국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단백질과 이제 핵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는 좀 부족한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인공지능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쪽에 대한 데이터도 점점 쌓이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도 점점 데이터가 적어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 이런 것들이 해결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어서 바로 이현숙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사전 질문 다 하고 시간이 남다음에 몇 가지 집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교수님께 바이오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고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텔로미어 과학에도 적용되고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이제 백 박사님께서 단백질하고 핵산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어서 예측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들이 계속 많이 쌓이는 게 어쩌면 텔로미어의 구조를 활용해서 솔직히 어떤 약제를 개발한다던가 해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게 결국 어떤 빅데이터이냐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렸던 것만 해도 이제 저희 연구실이 이제 최근에 5월달에 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 저것도 처음 밝혀진 것일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빈약해요. 그냥 시퀀스가 결정하는 게 단순하게 1차적인 구조, 2차적인 구조, 3차적인 구조라는 게 단백질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 박사님하고 똑같은 답일 수 있는데 결국은 텔로머레이즈가 얼마만큼 발현되면 좋겠느냐, 아니면은 복제할 때 어떻게 이 네가닥 DNA가 어떻게 하면은 잘 풀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바이오 빅데이터에 기여를 하게 되면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속도가 보면은 한 10년을 2년으로 단축하기도 하고 그러길래 어쩌면 곧 가까운 장래에는
저기 좀 창의적인 제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요. 역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또 그래서 꼭 거꾸로 또 백민경 박사님한테 제 궁금증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저기 논문에서 이게 잘못 결정된 구조인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알파 폴드나 로제타 폴드에선 걔네들을 일종의 트래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전히 그 틀린 구조로 하면 예측도 틀려지게 되니까 결국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의 그 질을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게 겸비가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빅데이터는 굉장히 그 우리한테 엄청난 그 도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질병과 이제 노화를 극복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은 어떤지 좀 저도 거꾸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 있는 구조가 정말 좋은 구조인가 하나하나를 다 떠본 건 아니에요. 10만 개나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알파폴드나 로제타 폴드로 예측한 모델이 실제 실험 구조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왜 그럴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역으로 알파폴드 모델이나 로제타 폴드 모델이 그러면 그 실험 구조를 얻기 위한 실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비슷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거나 오히려 실험 데이터에 더 잘못 들어맞더라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사람이 결정하는 과정에 실수했던 부분을 인공지능 모델이 뭔가 고쳐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때로는 그냥 인공지능 모델이 틀리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상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저기 텔로미어의 바이오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런 과정, AI의 기계 학습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노화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민경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일례로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로제타 폴드 프로그램의 선두적인 연구자로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제가 알기로 백민경 교수님께서도 단백질 구조 연구를 하셨고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무한한 종류의 단백질 중에서 한 단백질을 파악하는데, 구조를 파악하는데 한 5년에서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사실 구글에서 먼저 알파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 이거 이제 백수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뭐 앞으로 이게 생물학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칠까, 아니면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대학원생분들, 저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진 않을까, 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감사하고요. 네, 저도 사실 알파폴드가 엄청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딱 했어요. 나 이제 할 거 없겠구나. 난 이제 백수구나.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약간 딱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다시 좀 생각을, 그러니까 약간 캄다운을 하고 생각을 다시 잘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그동안 풀기 너무 어려웠었던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그냥 굉장히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이 뭔가 우리 일자리를 위협한다기보단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란 건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은 데 쓰일 수도 있고 나쁜 데 쓰일 수도 있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또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다, 좋은 도구가 하나 더 생긴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인공지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약간 인공지능을 맹신하는 경향이 오히려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할 때만 해도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라고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10중 8구 안 믿으셨거든요. 그거 그냥 예측일 뿐이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맞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사실 이 예측이란 건 아무리 정확도가 올라가도 아직은 그래도 예측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할 때 100% 항상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측에는 항상 뭔가 좀 비판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맹신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방해하진 않을지에 대한 약간 좀 걱정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생물학 연구라는 건 그냥 단백질 구조를 보자라는 게 생물학 연구의 처음이자 끝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생명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사실 생물학 연구의 사실 근원이기 때문에 그냥 도구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모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더 흥미로운 주제, 더 중요한 문제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훌륭한 질문,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네, 훌륭한 질문도 감사하고요. 사실 이 실시간 채팅 질문이랑 사전 질문이랑 커플링 되는 게 있어가지고 같이 제가 언급을 드리자면, 이 런님께서, RUN님께서 음식 영양제 이런 것들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먹는 이런 것들, 뭐 비타민 D라던가 음식이라던가 뭐 밀크 C3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연 텔로미어를 길게 해줄까?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사전 질문에는 뭐 라파마이신이라고, 제가 알기로 이거가 그 이누이 섬의 모아이 석상 아래 흙에서 어떤 미생물이 분비한 물질인데 그게 사람이 맞아봤더니 실제로 뭐 수명이 증가되더라. 이런 결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노화를 도와준다는 이 물질들이 실제로 텔로미어 과학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답을 드리자면 예스입니다. 그 사실 그 제가 젊었을 때는 뭐라 해야 되지? 설명되지 않는 한방의학 같은 거 진짜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믿는데 나름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선호님이 말씀하신 라파마이신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라파마이신은 이집트도 그렇고 이누이 섬에서 이 돌 위에 써 있는 그런 건데, 이 라파마이신이 뭐냐면 mTOR 패스웨이라고 아주 중요한 패스웨이가 있는데 사실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스캔들이 생겨서 제가 보기엔 못 받을 것 같은데, 라파마이신이 그 패스웨이의 이제 일종의 저해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연 물질인데,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가스팅 패스웨이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따라서 mTOR 패스웨이의 라파마이신을 어느 정도로 계속 먹으면 노화가 극복이 된다는 제안이 옛날에 있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근데 당연히 그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뭐 당뇨 이런 거 치료제니까 따라서 처방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왜 옛날에 그런 옛날 사람들이 그런 발견이라기보다는 경험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연결이 되는지가 과학이 점점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떤 때는 이게 자연과학이라는 게 이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동의보감에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발견의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약 중에서는 솔직히 활성산소 줄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DNA 손상 반응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감시키는 애들이어가지고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요. 그게 실제로 텔로미어를 늘리지는 않지만 줄이는 속도를 경감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되게 싸요. 게다가 20불 이렇게. 오래 먹어본 사람은 아직 제가 모르는데 일단은 그런 약들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없다라는 말도 못한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실제 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과학을 대중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도 이 연구하시는 이런 훌륭한 분들의 연구 결과 덕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연구가 영어로 research거든요. search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진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있고, 그런 것들을 이 훌륭한 과학자분들께서 열심히 연구를 통해서 research를 한다. 당장 이렇게 마시는 물에서도 노벨상 수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연구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까지 받고, 아까 여기 질문 선정되신 런님은 인터넷 검색창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를 검색하시면 제 SNS가 뜹니다. 그래서 DM 보내주시면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해 우리 인간 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서서히 초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정밀하게 편집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을 스스로 연장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과거의 불치병을 즉각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울러 윤리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번 세션의 강연과 대담을 들으시면서 경이로운 이 생명공학 기술 혁명에 깊이 놀라셨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 본연의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션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함께 들었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사님께서 과학은 도전의 연속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보여주신 이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우리 바이오 분야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미래가 잘 가늠이 되진 않습니다만 기대를 넘어선 더욱 새로운 결과들, 연구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